한 억만장자가 6살 난 시각장애인 아들을 돌볼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이나 방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은 아이였죠. 학교는 물론이고 마당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생일날조차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벽 사이에 스스로를 가두고 밖으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자유롭게 걸어 다녔을 때 아이는 앞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막대한 돈도 훌륭한 심리치료도 심지어 아버지의 깊은 사랑조차도 그 닫힌 문 밖의 세상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이에게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기 위해 고용된 이 평범한 가정부는 아이의 방문 앞 복도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가정부가 해온 일과 반대로 자신의 약혼녀가 그것을 막기 위해 뒤에서 벌인 짓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여성은 도대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던 걸까요? 그리고 약혼녀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화려한 타이틀이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남을 진짜 이야기만을 들려드리니까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세상을 남들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마저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윤은 월요일 저녁 7시 10분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 진입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달을 통틀어 그가 가장 늦게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동차 시동을 끄기도 전에 이미 가슴 한구석이 죄책감으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이 12개나 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영장이 있으며 전문 정원사가 관리하는 완벽한 정원이 딸린 대저택. 그리고 그 집 2층에는 지난 1월 이후로 단 한 번도 1층으로 내려오지 않은 6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서준이는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4살 때까지만 해도 아주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었죠. 마당에서 뛰놀고 주방을 가로지르며 반려견의 뒤를 쫓아다녔으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들의 색깔을 하나하나 맞히곤 했습니다. 서준이는 눈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형태와 색채, 움직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죠.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필사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빛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단조차 너무 늦게 내려진 진행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른 희귀퇴행성 질환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의들이 서준이의 상태를 최종 확인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시력의 70%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서준이는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아들이 진단을 받은 이후 18개월 동안 무려 20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들, 희귀병 전문의들, 해외의 실험적인 치료법들까지 돈으로 열 수 있는 문은 모조리 두드려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은 결국 똑같은 대답과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비가역적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초반에 서준이는 나름대로 적응하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서 방향을 잡는 법을 배웠고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발걸음수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8개월 전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완전히 멈췄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어느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서준이는 거실에서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외워둔 경로였죠. 17발자국을 걷고 복도에서 왼쪽으로 살짝 돈 다음 주방의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끝에 닿을 때까지 벽을 짚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십 번도 넘게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력을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은 잔인한 세상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구축한 유일한 지도이자 독립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요일 누군가가 복도에 있던 콘솔 테이블을 왼쪽으로 딱 15cm 옮겨 놓았습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알아차리기조차 힘든 미세한 차이였죠. 서준이의 골반이 걷던 속도 그대로 테이블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옆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팔꿈치가 걸레바디에 부딪히며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도윤을 가장 섬뜩하고 두렵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 다시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다음 날 아침 식사 때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도윤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누가 테이블을 옮겼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전 가정부는 아마 진공청소기를 돌리다가 살짝 밀렸을지도 모른다고 자신도 확실치 않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저 테이블 하나였고 고작 15cm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물이 자신이 기억하는 그 자리에 정확히 있을 거라는 확신 위에 세상 전체를 다시 쌓아 올린 시각장애 아동에게 그 15cm는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15cm의 오차는 아이의 머릿속 지도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도가 한 번 틀렸다면 두 번도 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또 틀릴 수 있다면 그 방 밖의 어떤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서준이의 굳게 닫힌 방문 밖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집 안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맹세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작업치료사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방문 밖에 앉아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공간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고 독립성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서준이는 얌전히 듣고 있었고 말을 걸면 대답도 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일은 나갈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나갈지도 몰라요. 라는 말은 도윤이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거절의 무거운 무게를 안고 있는 문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방은 서준이의 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책 등의 질감에 따라 분류해 놓은 오디오북 책장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아이 스스로 발명해낸 시스템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침대에서 4발자국 떨어져 있었고 옷장은 책상에서 6발자국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방의 모든 것을 1cm의 오차도 없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만큼은 아이는 안전했고 유능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밖의 세상은 그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억 원대 규모의 기업을 인수하고 거대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남자였던 도윤조차도 자기 아들이 방문턱을 넘게끔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서아가 등장했습니다. 윤서아는 서준이가 시력 상실 진단을 받은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도윤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럭셔리 브랜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으며 세련되고 침착했으며 주변 분위기를 읽고 그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자신을 조정하는 데 비상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자선 만찬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숨 막히지 않을 정도로만 다정했고, 서준이의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적절한 위로를 건넬 줄 알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도윤은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의 일부를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4개월 후 서아는 도윤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달, 도윤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충분히 연습한 미소와 진짜처럼 보이는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반지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결혼 발표는 우아하게 진행되었고 가족들도 승낙했지만 서아에게는 미처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준이 본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는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서준이가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아이는 도윤의 과거와 연결된 영구적인 닻이었고 서아가 그토록 구축하고자 했던 화려한 삶으로부터 도윤의 관심과 자원, 시간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감정적 중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서아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평균 2시간씩 서준이의 방문 밖에 앉아 있거나 아이의 치료 문제를 신경 썼습니다. 주말이면 새로운 치료법을 검색하고 해외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걸고 의학 논문을 뒤적였습니다.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예정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해외여행을 미루고 자신의 전체 일정을 끊임없이 재조정했습니다. 서아는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속마음을 밖으로 꺼내거나 남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 안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의 바탕이 될 만큼 아주 명확하게 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기숙형 특수 교육기관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완벽한 지원과 교육, 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최고급 시설들이었습니다. 브로슈어는 고급스러웠고 설명 문구는 자비로웠으며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집에서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도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서준이도 자기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녀는 그것을 공감과 아이의 발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쌌고 훌륭한 부모라면 때로는 아이를 위해 이런 용기 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도윤은 그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극심한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고 아이에게 충분한 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가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멀리 내버려서는 안 된단다. 다른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그는 알았어라고도 안 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해볼게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전략적이고 늘 세수 앞을 내다보는 서아는 인내심 있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각도를 약간 수정한 뒤 다시 압박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서아는 인내심으로 위장한 끈기야말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어느 수요일 아침 단출한 가방 하나와 수녀는 신어 낡아 빠진 단화 차림으로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고요함은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 안의 공기조차 흐트러뜨리지 않고 공간에 스며드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선영은 40살의 시력을 잃고도 12년 동안 국제시장에서 포목점을 계속 운영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직 손의 감각만으로 겹겹이 쌓인 원단 사이를 누볐고 손가락 끝에 닿는 실의 직조만으로 옷감의 패턴을 구별해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시력 상실이 단 하나의 장애물도 되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앞을 보지 못하는 여성이 세상에 어떤 변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 어떤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격증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깊이 빚어냈습니다. 도유는 주방에서 5분 남짓 그녀와 면접을 보았습니다. 새로 사람을 고용할 때마다 항상 하는 똑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그리고 서준이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제 아들은 위층에 있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나오게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냥 방문 밖에 식사 쟁반을 두고 노크를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3일 동안 선영은 지시받은 대로만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서준이의 방문 밖에 쟁반을 둔 뒤 노크를 2번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면 아이가 문을 열고 쟁반을 가져간 뒤 다시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저히 기계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규칙적인 일상이었습니다. 딱 아이가 원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4일째 되던 날, 선영은 한 가지 행동을 바꿨습니다. 아이의 방문 앞 복도를 청소하면서 아주 작게 허밍으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은 그저 낮고 일정한 멜로디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포목점에서 원단을 정리할 때 즐겨 부르던 자장가였습니다. 억지로 주의를 끄는 노래가 아니라 마치 열려있는 줄도 몰랐던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청소하는 20분 내내 계속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자 집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녀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볼륨, 같은 20분. 6일째 되던 날,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에 도착해 다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서준이의 방 안에서 미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칫하면 놓칠 뻔한 소리였습니다. 톡톡. 단 하나의 손가락이 나무 표면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그것이 책상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자신감 넘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를 가진 리듬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콧노래를 듣고 있던 아이가 문을 열지 않고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대답을 보내온 것입니다. 선영은 걷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에 가만히 서서 이제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벌리며 더 천천히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두드림도 그녀의 콧노래에 맞춰 속도를 늦추며 조율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조각배가 강물의 흐름을 찾아내어 그 위에 자연스럽게 몸을 싣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청소가 끝난 후에도 45분 동안이나 그 복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이 두드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채 시작된 아주 조심스러운 대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떠벌리는 순간 그 즉시 죽어버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복도에서 계속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드림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고 조금씩 더 자신감이 붙었으며 조금씩 더 방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9일째 되던 날, 선영은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10분 동안 콧노래를 부른 후 그녀는 서준이의 방문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혼잣말을 하듯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자신을 위해 소리내어 묘사함으로써 그것을 진짜로 만들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네. 선영이 차분하고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닥에 폭이 한 60cm쯤 되는 따뜻한 직사각형 모양이 생겼어. 거기에 손을 얹어보면 누군가 따뜻한 기운이 빠져나오게 오븐 문을 살짝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방 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단 근처 탁자 위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있어 선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잎사귀 윗부분을 만져보면 마치 부드러운 벨벳 같은데 밑부분은 매끄럽고 시원해. 마치 두 가지 다른 것들이 하나의 몸에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15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도의 모습, 카펫의 촉감, 에어컨이 켜질 때 공기가 움직이는 느낌, 방금 난간에 바른 왁스의 냄새까지. 그녀는 눈이 필요 없는 언어로 세상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촉각과 온도, 소리와 냄새로 이루어진 언어였습니다. 그녀는 2주 동안 매일 복도 바닥에 앉아 아이의 방문 밖 세상을 묘사했습니다. 문을 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나와야 한다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력 없이도 아이가 닿을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을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 차곡차곡 채워 넣을 뿐이었습니다. 12일째 되던 날, 선영은 방 안에서 아이가 걷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화장실로 향하던 4발자국이나 옷장으로 향하던 6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 반대편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5cm 두께의 나무 문을 사이에 두고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바닥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선영이 앞쪽 베란다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뒷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묘사하고 있을 때 방문 너머로 조그맣고 조심스러운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의 냄새는 어때요? 선영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대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 하나의 감각을 차단하여 다른 감각이 더 선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땅이 잠에서 깨어나는 냄새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흙이 숨을 꼭 참고 있다가 비가 마침내 이제 숨을 내쉬어도 되라고 허락해주는 것 같아.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그 냄새 기억나요. 마침내 문이 열린 것은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거나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10cm 정도 살짝 열렸을 뿐입니다. 선영의 눈에 서준이의 얼굴 한쪽이 보였습니다. 초점 없이 뿌옇게 흐려진 눈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정확히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문틀을 꽉 쥐고 있었고 몸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복도를 향해 나와 있었습니다. 선영은 과장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지도 않았고 격려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으며 안도감에 젖어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앉은 채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어. 치울 것도 없고 내가 오늘 아침에 다 확인했어. 서준이는 그 정보를 머릿속으로 처리했습니다. 선영은 아이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문틀을 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을 줬다 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재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선영이 묘사해준 문 밖의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과 일치하는지 가늠해보는 중이었습니다. 벽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내 방문에서 직선으로 딱 2m야. 아주 매끄럽지. 여기부터 저기 사이의 가구는 하나도 없어. 서준이가 오른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을 쫙 벌린 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영 선수가 물의 온도를 확인하듯 시각장애 아이가 공기의 흐름을 테스트하는 동작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동작은 아니었지만 분명 시도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는 대신 아이가 물었던 반대편 벽에 손바닥을 대고 2번 툭툭 쳤습니다. 소리로 만든 이정표, 손으로 만든 등대였습니다. 서준이가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아이의 맨발이 복도 카펫에 닿았습니다. 8개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촉이었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가락이 카펫의 섬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빨라지고 불규칙해졌습니다. 거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선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벽을 2번 쳤습니다. 같은 박자, 같은 위치였습니다. 서준이는 천천히 2미터를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이 벽에 닿았고 서준이는 손바닥 전체를 벽에 밀착시킨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 안에 쌓여있던 두려움이 밖으로 빠져나가며 만들어내는 떨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손은 벽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얼굴은 선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3주 동안 선영은 서준이에게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체계적인 운동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전문 치료사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포목점을 익혔던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의 표면 하나씩, 한 번의 냄새 하나씩, 한 번의 소리 하나씩, 그 공간이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차근차근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시력이 필요 없는 감각들로 쓰인 새로운 지도였습니다. 그녀는 서준이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아이가 발걸음 수를 세도록 했고 물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손에 닿는 촉감, 소리, 냄새로 사물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방을 읽어내듯 손으로 방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무서운 속도로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갈망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아이처럼 말입니다. 서아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온 그녀는 주방에 서 있는 서준이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앉아 있거나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한 손은 싱크대 조리대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이 직접 따른 물컵을 든 채 오롯이 혼자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주방 문간에 멈춰 섰습니다. 기쁨이나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공들여 세운 치밀한 계획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사람 특유의 얼어붙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준아, 너 여기서 뭐하니? 서준이는 물을 마시며 서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 아줌마, 어딨어요? 세탁실에 있나? 저 혼자 내려왔어요. 저 혼자 내려왔어요. 이 세 단어는 주방 바닥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떨어졌고 서아는 그 무게를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혼자서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는 아이는 더 이상 기숙시설이 필요 없는 아이였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아이는 집에 계속 남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계속 남게 될 아이는 서아가 치밀하게 설계해온 완벽한 미래를 가로막는 영구적인 장애물이 될 터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네, 서준아. 단어의 선택은 완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오직 소리만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터득한 서준이는 그 미묘한 차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무도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문을 닫고 미리 준비해둔 성명서를 읽는 사람처럼 아주 정교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서준이한테 신경 써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서준이의 케어는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걸 아줌마도 아셔야 할 것 같네요. 도윤 씨와 나는 이미 서준이의 장기적인 발달을 위한 최선의 선택지들에 대해 논의를 마쳤어요. 우리는 고용된 직원이 아이와 불필요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선영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존 관계라뇨? 감정적인 의존 말이에요. 애가 아줌마한테 너무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건 가정부 아줌마가 치료사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이에게 결코 건강한 방식이 아니에요. 선영은 손에 든 수건을 천천히 접으며 각을 맞출 때마다 아주 의도적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는 오늘 아침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스스로 물을 따랐고 원래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주방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의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아의 턱관절에 빳빳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줌마 주제를 파악하고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선영은 개킨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복종하거나 겁먹은 기색 하나 없는 표정으로 서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밑바닥까지 정확히 꿰뚫어 본 뒤 그곳에서 발견한 것에 단 한 톨의 감명도 받지 못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확고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주제이자 내 자리는 선영이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서아는 아무 대답 없이 다용도실을 나갔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제되어 있던 침착함은 훨씬 더 날카롭고 도끼 어린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에 지쳤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도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차고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무려 32분이나 이어졌습니다. 통화 상대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최고급 기숙형 특수 교육기관의 입학 담당관이었습니다. 수요일, 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했습니다.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후 회의가 취소되어 그 빈 시간을 다른 전화통화나 이메일 확인으로 채우는 대신 진단 이후 처음으로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15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도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 도윤은 홀린 듯이 뒷문으로 걸어가 유리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서준이는 맨발로 잔디밭 위에 서서 두 팔을 벌린 채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이에게서 1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서 실시간으로 마당의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은 12발자국쯤 가면 끝나. 그 다음엔 돌길이 나올 거야. 발밑의 느낌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가 왼쪽 정원 쪽으로 살짝 돌아봐. 서준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뗐지만 이내 확신에 찬 걸음걸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찾으려 애쓰는 시각장애 아이의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는 어린 소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이의 발이 돌길에 닿자 서준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도감 섞인 조심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의 활짝 핀 진짜 미소였습니다. 오른쪽에 로즈마리가 있어. 손을 뻗으면 잎이 닿을 거야. 서준이가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로즈마리 잎사귀가 닿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잎사귀 하나를 떼어내 코로 가져가 깊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목요일마다 아줌마가 해주는 달고분구이 냄새가 나요. 아이가 외쳤습니다. 선영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닭고기 구울 때 그걸 넣거든. 똑똑한 녀석. 서준이도 마주보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뒷마당 전체를 가득 채우고 거대한 저택을 비로소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웃음소리였습니다.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기 전 이후로 도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유리문 뒤에 서서 10분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방해하지도 않은 채 유리에 손을 짚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도저히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깊은 슬픔,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쏟아부었던 막대한 돈과 노력이 해내지 못한 일을 그저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기 위해 고용한 평범한 여성이 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날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든 후 도윤은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선영은 손에 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그저 아이가 스스로 보고 싶어질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앞을 못 보잖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본다는 게 꼭 눈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 어머니는 12년 동안 시력을 잃으셨지만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보셨습니다. 그저 세상을 보는 도구가 달랐을 뿐이죠. 도윤은 다시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2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복도와 콧노래 하나로 이 모든 걸 해내셨군요. 선영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도는 원래 공짜고요. 노래는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겁니다. 폭풍은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서준이가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을 본 이후로 부쩍 잦아진 조기 퇴근을 감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철과 인쇄된 이메일, 고급 브로슈어들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가평에 위치한 기숙형 특수 교육기관의 입학 등록 날짜가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온 사람, 특유의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습니다. 도윤 씨, 이제 서준이의 미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도윤은 브로슈어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컬러 사진, 마치 최고급 사립학교처럼 보이는 캠퍼스, 체계적인 독립성 훈련, 전문적인 발달 과정, 따뜻한 환경에서 아이가 번창할 수 있는 도구 제공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글귀들을 읽어 내려간 뒤 브로슈어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계획이 아니라 리서치예요. 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서준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방향일지 고민하며 여러 선택지들을 분석해온 것뿐이라고요. 도윤이 서아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준이는 어제 마당을 혼자 걸어다녔어. 로즈마리 화단도 찾아냈고 크게 소리내서 웃기도 했지. 내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웃음소리였다고. 서아씨, 그런데 당신은 지금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시설의 브로슈어를 나한테 내밀고 있군. 서아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서준이의 상태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 발전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복도에서 콧노래나 부르는 가정부 아줌마가 아니라요. 그 가정부 아줌마가 서준이를 방 밖으로 끌어냈어. 도윤이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그만두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버리면 어쩔 건데요? 애는 그 아줌마 한 명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서준이는 다시 저 닫힌 방문 뒤로 숨어버릴 거예요.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 끔찍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도윤은 서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비즈니스 세계에 몸담으며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는데 도가 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찾아내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청혼했던 여자와 마주 앉은 도윤은 처음으로 그 거대한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이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를 치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휴대폰 좀 봅시다. 서아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휴대폰 내놓으라고. 이 시설과 관련된 모든 통화 기록, 이메일, 전부 다 확인해야겠어. 그 순간 서아의 완벽했던 침착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극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땅이라고 믿고 밟았던 표면이 발밑에서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 사람. 특유의 미세하고도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휴대폰에서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입학처에 걸었던 4번의 긴 통화 기록, 입학 절차와 비용을 문의한 이메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윤의 여동생에게 보내려고 작성해둔 임시 저장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서준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도윤 오빠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부정, 디나여 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메시지를 2번이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탁 소리나게 덮어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동생한테 내가 내 아들의 상태를 현실 부정하고 있다고 썼군.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짐 싸. 도윤이 단호하게 말해요. for 비소. 내일 사람 보내서 남은 짐 다 빼줄 테니까. 서아는 그날 밤 집을 떠났습니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 옆에는 서준이가 정원에서 직접 따온 로즈마리 줄기가 물이 담긴 작은 유리컵에 꽂혀 있었습니다. 로즈마리도 마실 물을 주면 더 오래 산다고 선영이 말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준이에게 서아와의 파혼 사실을 즉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3일을 기다렸다가 돌아온 토요일 아침, 서준이는 주방 식탁에 앉아 선영이 구워준 팬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겁에 질린 조심스러운 손길이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손가락으로 접시의 가장자리를 훑으며 사물의 형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서아 아줌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서준이는 팬케이크를 천천히 씹어 삼키더니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도윤은 아이가 왜냐고 묻거나 슬퍼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그저 팬케이크를 크게 한 입 더 베어 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선영 아줌마가 오늘 마당 구경 또 시켜주면 안 돼요? 저 오늘은 유자나무 찾고 싶어요. 도윤은 아들을 한번 바라보고 가스레인지 쪽에 서서 어떻게든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하려 몹시 애쓰고 있는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방문조차 열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정원을 탐험하고 싶다며 조르고 제대로 된 식사를 남김없이 비우며 자기 삶에서 어른 한 명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이토록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에서 나오는 평온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래, 나가자. 도윤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가자. 세 사람은 아침 내내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준이는 기어코 유자나무를 찾아냈습니다. 로즈마리 화단에서 11발자국을 걷고 오른쪽으로 살짝 꺾은 뒤 어깨 높이로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는 유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아버지를 향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옛날 우리 엄마 주방에서 나던 냄새가 나요. 아이가 해맑게 외쳤습니다. 도윤은 아들이 건네준 유자를 받아들고 그 매끄러운 껍질을 어루만지며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그저 정원을 걷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냄새 하나, 촉감 하나, 발걸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무너졌던 자신의 세상을 다시 완벽하게 재건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여성이 불과 2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엄청난 일을 해냈음에도 굳이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묵묵하고 조용한 자부심이 깃든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뒷마당 데크에 앉아 서준이가 정원길을 혼자 걸어다니며 발걸음 수를 세고 잎사귀를 만지고 냄새만으로 식물의 이름을 맞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영이 도윤의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자신이 아이에게 되돌려준 그 넓은 세상 속을 자유롭게 누비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앞만 바라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직함이나 보수 같은 건 아주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전부 맞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우리 곁에 남아주십시오. 선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정원 저편에서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아줌마, 이거 솜털처럼 보송보송한 식물은 이름이 뭐예요? 그건 세이지라는 허브야.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잎을 살살 비빈 다음에 냄새를 맡아봐. 잠시 후 맑고 확신에 차 있으며 생동감 넘치는 서준이의 목소리가 정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식사 냄새가 나요. 선영이 크게 웃었고 도윤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준이는 손가락 끝에 세이지 향기를 남긴 채 활짝 웃으며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아이에게는 더 이상 두 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묵묵한 존재가 가장 위대한 치유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다는 것이 세상을 경험하는 단지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제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선영은 서준이가 잃어버린 시력을 억지로 되찾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감각들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비냄새로 날씨를 묘사하고 발걸음수로 공간의 넓이를 알려주었으며 저녁 식사의 향기로 식물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진정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은 망가진 것을 억지로 고치려 드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애초에 우리는 망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사람들입니다.